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어지럽게 흘러가면서 리플 XRP 역시 심란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플 XRP는 0.6달러 수준을 간당간당 지지받으려는 시도를 하면서 0.5달러대로 후퇴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FX 스트릿은 최악의 경우에는 0.38달러까지도 후퇴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제시했었는데, 이어서 회복세를 얻을 기회를 놓쳤다라는 분석을 추가로 내놓으면서 여러모로 불안감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과 상관없이 리플이 폭등 수준의 상승세를 보이게 만들 만한 소재는 사실상 SEC와의 소송 이슈밖에 없습니다. 리플 측이 우호적이라고 평가받을 만한 수준으로 소송이 마무리될 경우에 XRP는 그동안 눌렸던 시세를 폭발시킬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소송 이슈에도 관심을 갖는 것은 이런 시세 폭등 잠재력에 대한 기대가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리플 소송 이슈는 대부분 크립토 전문 미디어들을 제외하고는 메이저 언론에서 그다지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블룸버그나 CNBC 등이 의미 있는 소송 이슈가 나올 때 한 번씩 분석 기사를 내보내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들어 폭스 비즈니스가 지속적으로 리플 소송 관련 이슈를 추적 보도하고 있는 것이 더 눈에 띄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폭스 비즈니스에는 리플 소송 전문 기자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인물이 2명이 있는데, 찰스 가스파리노는 워낙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분석과 전망을 제시하면서 이름값을 했던 그런 인물이고, 그와 더불어서 최근에 엘리노어 테렛이 아주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엘리노어 테렛은 특히 최근 리플 소송 엑스퍼트 디스커버리가 한 달 반 연장된다라는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데 이어서 최근에는 리플 법무팀이 이른바 윌리엄 힌먼 스피치 하루 전에 이미 리플과 관련해서 법률 검토를 마쳤다라는 점을 공론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SEC가 수세에 몰린 상황인데, 이런 그녀의 노력 덕에 여론의 분위기는 꽤나 공고히 형성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핵심적인 내용 자체는 존 디튼 변호사가 이미 어느 정도 공개한 것이지만, 그동안 주류 미디어의 적극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면서 파급력 측면에서는 제한적인 모습도 존재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플 소송과 관련된 의미 있는 변화 상황들 짚어본 뒤에 시장 전반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세 폭락한다고 마냥 멍 때리면서 한숨만 쉬기보다는 프로젝트와 산업 전반에 대해서 하나둘 짚어보는 게 그래도 더 시간을 의미 있게 활용하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리플 XRP 시세는 바라보고 있으면 한숨을 키우는 수준으로 주저앉았습니다. XRP는 정말이지 설마 했던 0.5달러대로 일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XRP 자체적인 흐름보다는 비트코인의 하락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XRP 시세와 관련해서 가장 직설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곳은 FX 스트릿입니다. FX 스트릿은 XRP가 지금보다 최대 40% 수준 더 후퇴할 수 있다라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0.38달러까지 후퇴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제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리플의 첫 번째 방어선을 0.63달러로 제시했고, 이후에 0.58달러를 거쳐서 0.5달러 여기까지 주저앉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지금 0.58달러 근처에 있다는 점에서 기대보다는 우려, 이 가능성이 더 커진 모습입니다. 물론 매수세가 붙을 경우에는 0.9달러 랠리 가능성도 함께 제시했지만, 지금 현재 XRP 상황은 랠리보다는 추가 후퇴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싣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만큼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는 긍정보다는 부정의 관점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FX 스트릿은 이 같은 전망을 제시한 직후에 아예 대놓고 곰 세력이 0.5달러를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지금 단계에서는 회복의 기회가 없다, 이렇게 못 받기도 했습니다. 단기적인 상황 자체는 비트코인 시장 전반의 상황만큼 짜증나는 상태라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기적으로 시장 상황이 개선돼서 반전 랠리를 일으킨다라고 하더라도 리플의 최대 상승폭은 1달러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XRP 투자자분들은 1달러를 목표로 리플에 장기 투자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SEC와의 소송 이슈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3가 될지 5달러가 될지 그 이상이 될지 그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소송이 리플 측에 우호적으로 마무리될 경우에 폭등 수준의 랠리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상당히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 미국의 여기자가 있는데 바로 폭스 비즈니스의 엘리노어 테렛입니다. 사실 그동안 폭스 비즈니스에서는 찰스 가스파리노가 리플 소송이든 암호화폐 산업 전반이든 워낙 존재감 있는 분석을 많이 제시해서 엘리노어 테렛이 살짝 가려진 측면도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사실상 리플 소송 전문기자라는 평을 받기에 충분할 정도로 지속적인 추적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이 엑스퍼트 디스커버리 기간을 2월 말로 한 달 반 연장하는 것을 허용할 거라는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인물, 이 엘리노어 테렛이었고 그녀가 트위터를 통해서 속보성으로 몇 줄 날리고 이후에 폭스 비즈니스가 정식으로 보도를 하고 블룸버그가 받아서 보도하는 방식으로 여론에 더 넓게 알려졌습니다. 이번에는 최근 가장 핫한 소송 소재로 평가받고 있는 윌리엄 힘먼 스피치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현재 리플 소송의 핵심 쟁점은 윌리엄 힘먼이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밝힌 이른바 힘먼 스피치 이메일 초안을 제출하라고 법원이 SEC에 명령을 내린 겁니다. 왜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닌데 리플만 증권인가? 이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그동안 리플 측은 지속적으로 SEC 내부 문서 공개를 요청해왔고 SEC는 지속적으로 거부해왔던 것을 이번에 법원이 리플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과거 2018년에 아주 놀라운 과정이 진행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엘리노어 테렛은 힘머니,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밝히기 전날, 그러니까 이른바 힘먼 스피치가 이루어진 전날 2018년 6월 13일에 SEC 법무팀이 리플이 증권인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했고 당시 SEC 법무팀은 XRP든 리플 경영진이든 어떤 강제 조치를 내릴 부분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이 같은 내용을 존 디튼 변호사로부터 확보했고 아주 흥미로운 지점으로 여겨진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그러면서 이 같은 SEC 법무팀의 검토 내용은 XRP를 증권이라고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체 이후 2년 동안 뭐가 바뀌었는가 이렇게 되묻기도 했습니다. 2018년에는 증권이 아니었다가 왜 2020년에는 증권으로 법적 지위가 바뀐 건지,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건지, 왜 이더리움은 그때나 지금이나 증권이 아닌 것인지 이런 부분을 따져 물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엘리노어 테렛과 찰스 가스파리노 또 존 디튼 변호사는 아주 작심하고 달려들어서 SEC의 모호하고 무식한 규제 방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폭스 비즈니스의 정식 보도뿐만 아니라 셋이서 함께 실시간 스트리밍을 진행하면서 이른바 SEC 조직위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이런 수준으로 리플 소송을 추적 보도하는 메이저 미디어 기자는 없을 뿐더러 지금 상황이 꽤 예민하고 중요한 국면을 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3인방의 활약 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특히 찰스 가스파리노의 경우에는 리플 소송 이슈를 통해 미국의 암호화폐 산업 전반의 정책적 접근에 대해서 무던히 강조를 하면서 방향성을 제시해 왔었는데 지난해 미국 일간지 가운데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뉴욕포스트 오피니언 칼럼을 통해서 아주 날카로운 비판을 내놓으며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해 접했던 칼럼들 가운데 찰스 가스파리노가 이때 쓴 칼럼이 최고 수준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스파리노는 암호화폐 시장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SEC가 제대로만 하면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제목을 뽑으면서 대놓고 SEC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을 강하게 내보였습니다. 그는 지금 미국의 규제 방식은 중국 공산당을 포함해 다른 나라들에게 혁신의 발전을 넘기는 것이라면서 산업을 죽일 수 있는 진짜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SEC를 콕 집어서 암호화폐 초기의 중요한 기술을 SEC가 냉소적 접근 방식으로 이해하면서 상당히 무모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과거 넷스케이프의 IPO 당시 디지털 혁명이 폭발하려던 그 시기에 범죄자들이 범죄 장소로 인터넷을 활용하고 과대 광고는 넘쳤다, 이런 점을 거론하면서 초기 산업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무조건 단점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SEC는 투자자 보호를 내세우면서 정작 혁신가를 보호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며
리플을 상대로 한 소송 역시 석연찮은 부분들이 많다라며 의혹들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이 양반 리플 소송 취재하면서 SEC의 불합리한 행태 얼마나 직설적으로 느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꽤 많았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주류 미디어에서까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리플 소송을 들여다보고 있고 적극적인 분석과 전망, 비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 소송이 정말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리플의 완벽한 승리가 될지, 소송 자체가 기각이 될지, SEC가 소송을 철회할지, 아니면 최악의 상황에서 리플이 패소할지, 어떤 소송 결과가 나올지 지금 단계에서는 알 수 없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바라봤을 때 소송의 시작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았다라는 점을 느끼기에 충분한 상황들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것을 고려해보면 적어도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부디 꽃피는 봄이 오는 그 시점에서는 의미 있는 소송 결과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이런 가운데 리플의 시총 랭킹 순위가 한 단계 올라갔는데 이건 또 왜 이런가 싶어서 봤더니 솔라나 네트워크 오류 사태로 일한 것이었습니다. 리플이 시총 7위 자리를 되찾은 반면 솔라나가 8위로 밀렸는데 리플이 잘해서라기보다 솔라나가 못해서 빚어진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솔라나는 시가총액 상위 20개 코인 프로젝트 가운데 24시간 낙폭 가장 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주말 동안 또다시 네트워크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네트워크 안정성에 의문을 남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블록체인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시장의 선두권에 단숨에 올라섰지만 과도한 중복 거래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면서 오류 블록체인, 이런 오명을 뒤집어쓴 상태입니다. 솔라나 측은 앞으로 8주에서 12주 사이에 이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겠다라고 밝히긴 했지만 지난 3개월 동안 6번이나 먹통 사태를 빚었다라는 점에서 얼마나 제대로 보완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35,000달러 주변을 오르내리면서 불안한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 둘 공개되는 지표들 역시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 하락 상황에서 고래나 대규모 투자자 수요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당분간 빠른 추세 반전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1000BTC 이상 소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정체돼 있고 추가 매수 징후가 아직까지 없어 보인다라면서 비트코인 RSI가 30 미만으로 하락했다라고 해서 비트코인이 꼭 바닥을 쳤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인플레이션 우려와 지정학적인 긴장 조성, 이런 거시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당분간 RSI는 낮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 현물과 파생상품 월간 거래량 모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거래량 자체가 훅 떨어졌다는 겁니다. 비트코인닷컴 보도 내용을 보면 비트코인 현물 거래량은 지난해 11월 1조 4천억 달러에서 올해 1월에는 5,930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5월의 경우 시세 하락에 따라서 일일 거래량이 감소했는데도 월간 현물 거래량이 2조 2,300억 달러였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엄청난 수준으로 거래량이 급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최근 거래량 부족은 저점 매수가 부족한 약세장을 나타낸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선물과 옵션 등 파생 상품 역시 비슷한 추이를 보였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은 10월에 1조 9,400억 달러에서 1월에는 1조 800억 달러로 감소했고 옵션 미결제 약정도 2개월 동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최근의 비트코인 상황은 지난해 5월 중국의 채굴 금지 조치 이후에 최악의 수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만큼 미국 연준의 긴축 정책 시그널에 따른 공포 심리가 확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의 KT 스톡트는 감정적으로 부담되는 하락이다, 개미털기가 발생하면서 37,400달러 선을 내준 뒤 장기 약세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부정적인 전망, 상황 아랑곳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시장 확장에 나서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대 투자 회사이면서 비트코인을 적격 투자 대상 자산으로 편입시킨 블랙록입니다. 블랙록은 최근 블록체인과 크립토 기업들로 구성된 ETF를 SEC에 신청했습니다. 해당 ETF에는 블록체인 기술 기업, 암호화폐 채굴, 거래소, 채굴 인프라 기업 등이 지수를 구성하고 대표적으로는 코인베이스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랙록 측은 시장의 암호화폐 규제 환경이 명확해지면 해당 펀드가 블랙록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암호화폐 펀드는 높은 수준의 유동성과 투명성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거대 기업이 과연 망해가는 시장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거리를 안기는 부분입니다. 시장 상황이 참 어렵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 소식들, 정보들, 이슈들 잘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